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야구 개막전 열리고 있습니까, 지금? 네, 오후 7시부터 그 개막 5경기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잠실에서 두산 리퍼트와 그 하나 비아누에바 등 그 사상 처음으로 개막전 5경기 선발 투수가 전원 외국인 선수고요. 그러네요. 네, 그 KT만 1회 말 현재 1대0으로 앞서 있고, 예. 나머지 4경기는 그 아직 초반이라서 예. 0대0으로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어제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만, 올해 한국 시리즈는 상당히 좀, 뚜렷한 우승 후보가 없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뚜렷한 우승 후보 한 팀을 놓고 여러 팀들이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양상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프로야구 최근에 한국 시리즈 2연패란 두산이 우승 후보 0순위로 꼽히고 있고요. 예. 최근에 그 통큰 투자로 또 지갑을 연 기아는 그 최용호 선수를 영입해서 예. 또 대항마로 꼽히고 있고, 예. 또 LG도 차우찬 선수를 영입하면서 예. 또 두산을 위협할 만한 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미국의 프로야구도 시즌 개방하지 않습니까? 네, 그 4월 3일에 그 메이저리그가 개막을 하고요. 예. 또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그 세인트루이스의 오승환 선수가 예. 또 지난해 19세이브를 올린 데 이어서 그 올해도 그 붙박이 마무리 투수를 맡을 전망이고요. 예. 그리고 LA 다저스 투수 류현진 선수도 그 어깨 부상을 딛고 돌아와서 현재 5선발을 꿰차서 네. 그 4월 8일에 그 콜로라도와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할 예정입니다. 아, 지난번에 소식 전해주실 때 4선발 경쟁했었습니까? 5선발 경쟁했었습니까? 네, 그 유현진 선수 4선발 내지 5선발을 노렸고요. 예. 현재 LA 다저스가 또 코쇼, 마에다, 그 메카스에 이어서 예. 류현진 선수가 현재로서는 5선발을 그렇군요. 꿰찼습니다. 자, 타자들 전망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텍사스에 추신수 있고요. 볼티모어에 김현수 선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추신수 선수는 일단 지난해 4차례 부상자 명단에 올랐었는데요. 예. 또 올해는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고요. 예. 볼티모어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시범 경기에서 타율 2할 7푼 1, 2를 기록하면서 예. 또 주전 좌익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 박병호 선수나 다른 선수들 거치는 어떻습니까? 네, 그 미네소타 박병호 선수가 사실 시범 경기에서 타율 3할 5푼 3리, 홈런 6개로 맹활약을 했는데요. 네. 또 메이저리그 25인 개막 로스터에 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그 샌프란시스코 황재균 선수는 그 시범 경기에서 3할 5푼 6리를 기록했는데요. 네. 일단 마이너리그에서 시작해서 그 메이저리그행을 노릴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 피츠버그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음주 뺑소니 사고 탓에 예. 또 취업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면서 또 개막전 합류가 무산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이민자들, 특히 영주권 가진 사람들 아니면 취업비자 받는 분들 중에서 이 운전면허 취소되는 경우, 음주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강하게 단속하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사실 예. 강정호 선수가 국내에서도 그 3번이나 음주운전을 하면서 예. 피츠버그 구단이 나서서 풀 경우에는 비자 예. 발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았는데 네. 또 말씀하신 대로 미국 정부가 또 뭐랄까요, 또 정확한 기준을 잣대를 들이내면서 예. 이렇게 지금 시즌 중 합류도 예.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 2026년 월드컵 아시아 본선 진출권이 확대된다는 이야기 들립니다. 네, 그 국제축구연맹이 그 2020년 월드컵의 출전국을 네. 최근에 48개국으로 늘렸고요. 네. 오늘 본선 대륙별 배분안을 공개했는데요. 또 아시아는 종전 4.5장에서 그 3.5장 늘어난 8장을 부여했고요. 네. 또 유럽에는 16장, 그 아프리카에는 9장, 예. 남미와 북중미에는 6장, 그 오세아니아에는 1장을 줬고요. 예. 또 최종 승인은 5월 9일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네, 일단 그 아시아에서는 좀 더 쉽게 통과할 전망인데요. 예. 하지만 그 본선에서는 그 32강 토너먼트 이후에 예. 또 유럽의 강팀을 만날 가능성이 커져서 또 16강 이상의 성적을 내기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결국 월드컵 이 축구를 개최하는 이 본사라 그래야 되나요? 월드컵 본부 측의 어떤 영업이익 이것도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죠?
네, 일단 그 48개국으로 늘어나면 당연히 수익도 늘어나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리고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인데 월드컵을 한 번밖에 못 나가서 예. 중국을 출전시키기 위해서 또 이런 정책을 내놓았다는 분석도 그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 중국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정치 분석. 지금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표지판. 컨텐츠와 데이터로 정치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데이터 정치 분석이고요. 디지털 컨텐츠 전문가죠. 이기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잡을까요? 네, 오늘 주제는요. 예. 프랑스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던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 지금 예. 다크호스였는데 이번에 진보의 희망으로 그리고 드디어 여론조사 1위에 등극하면서 네. 대세로 부각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프랑스 대선 판도를 바꿀 수 있었는지 예.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좀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에마뉘엘 마크롱이 39세 후보 맞습니까? 맞습니다. 부인이 70년생입니다. 저 선생님이셨고. 맞아요. 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렇군요. 프랑스의 대선 후보 모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에마뉘엘 마크롱 조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만 39세 77년생이고요. 아, 굉장히 예. 젊은 정치인인데 예. 파리 정치대학과 국립행정학교 나온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요. 투자은행인 로스차일드에서 일하다가 2012년에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이 네. 경제수석으로 이렇게 발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2년 뒤에 36세 나이로 경제산업부 장관. 네. 그다음에 또 2년 뒤인 작년에 장관직을 사퇴한 다음에 대선 출마 선언했으니까요. 네.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급성장한 정치 오, 엘리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성향이 좀 독특한데요. 어떻습니까? 보수와 진보 진영을 넘나드는 이 정당을 만들었는데 정당 이름이 앙마르슈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전진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성향이 없이 네. 그냥 프랑스 앞으로 나가자라는 모호한 뜻의 정당을 만들었는데 예. 이 사람의 성향도 굉장히 좀 기존의 프랑스 대선에서 보기 힘들었던 독특한 캐릭터여서 좀 네.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대항에서 EU의 집행위원장인 출신이었습니까? 그 슐츠 네. 후보. 네. 나와서 여론조사가 갑자기 떴지 않습니까? 아, 그랬죠.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상당히 고전할 거다 예상했는데 결과는 메르켈 총리 압승이 났단 말입니다. 네. 요즘 이 여론조사 결과에 네. 대한 신빙성 문제가 자주 지적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여론조사가 완전히 신빙성이 없었다기보다는 네. 여론조사를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심리. 예. 그러니까 뭐랄까 실제로 지지할 후보를 이야기하지 않고 굳이 찍지 않을 후보를 네. 굳이 얘기해가면서 예.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답하는 행위가 그 사람들이 무언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네. 그 대답 속에서 그 정답으로 보지 말고 네. 그것에서 맥락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투표하는 국민들의 생각이 복잡해졌다 이렇게 네. 표현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예. 사실 이번에도 민주당 경선 과정에 보면은 예. 들쭉날쭉하면 지지율이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들이 네. 사실은 그만큼 계속 지지자가 변했다라는 것보다도 네. 그 시점마다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떤 지지 후보를 이야기할 때 네. 나타내지 않았나라는 생각 좀 들거든요. 민주당이라 하시면 우리나라 민주당을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아, 예. 자, 프랑스는 결선 투표제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오픈 프라이머리입니까? 이쪽은 완전 경선제입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1차, 2차 투표를 해서요. 예. 그 과반을 넘지 못하면 결선 투표로 투표를 가는 하는군요. 되고 역시 예. 두 후보가 남게 되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1차 경선 때 투표 조사하고 그다음에 2차 경선 때 두 후보가 나면 누굴 지지하겠느냐라는 두 번의 질문을 가지고 항상 비교를 하는데요. 그렇군요. 원래 그냥 모든 후보를 놓고 지지율 조사를 하면요. 1등은 네. 항상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후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마크롱은 한동안 계속 2위 자리에 공고히 있다가 예.
결선 투표에서 물어보면 항상 65대 35 정도로 마크롱 후보가 이긴다라는 대답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결선 가면 그동안에 내가 지지한 후보가 되지 않았을 때 르펜보다는 그래도 딴 사람 뽑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더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냥 모든 후보를 놓고 하는 조사에서도 지지율 1위에 올라서 마크롱 후보가 이제 대세로 보이니까 그동안은 다른 후보들이 르펜을 집중 공격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른바 반 르펜이라는 구호에 모두가 똘똘 뭉쳤었는데 네. 최근에는 마크롱 후보에 대해서 견제를 좀 연합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일 정도입니다. 제가 해석을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다가 시간상 제가 좀 참고 우리 이유천 기자한테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마크롱 후보가 지금 지지율 1위죠? 네, 맞습니다. 당선 유력 후보가 된 핵심 경쟁력은 뭐라고 봅니까? 네, 일단 데이터가 핵심이라고 좀 뽑고 싶은데요. 데이터요? 네. 사실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마크롱은요.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대선 캠페인 전문 스타트업에 네. 자기 선거 전략을 맡긴 후보입니다. 아. 이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이제 아서 밀러, 빈센트 폰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 두 사람은 2008년도에 오바마 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했던 경험과 그때 얻은 인사이트 가지고 우리도 이런 걸 해보자 프랑스에서 네. 라고 해서 10년 뒤에 프랑스에서 지금 선거에서 그들이 데이터 분석과 네. 디지털 선거 캠페인 전략을 짜는 컨설팅 회사로 창업을 한 거죠. 그렇군요. 이게 만약에 맞아떨어진다, 예측한 대로 맞아떨어진다고 하면 아서 밀러와 빈센트 폰 이 두 사람은 앞으로 주요 국가들의 대선에 상당히 중요한 컨설턴트로 네. 등장하겠네요. 두 사람이 이번에 제안한 방식들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예. 유럽만의 새로운 정치 지형도와 인구 네. 분석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네. 지난 한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걸 가지고 네. 나름대로 분석한 툴이 있어요. 그 툴이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 툴이 굉장히 좀 흥미로웠고요. 예. 그 툴 가지고 분석한 트럼프 후보의 선거 전략과 마크롱 후보의 선거 전략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게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전문 용어로 알고리즘이라고 할 것 같은데 네. 그거를 뒤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진보도 보수도 아닌 회색이라 그러셨는데 이 전략이 지금 통합니까? 네, 사실 한국에서는 정말 안 통한 전략 중에 하나죠. 네. 요즘에 그 사람 별명을 MMO호가 별명일 정도로 정말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오히려 이 후보에 얘기하면은 정치 성향보다는요. 네. 아까 말씀하신 24살 연상의 그 와이프가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이었거든요. 예. 무려 24살 연상입니다. 예. 게다가 유부녀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기까지 첫사랑과 이렇게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했고요. 예. 39세인데 6명의 의붓 손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의 손자겠죠. 네, 선생님이 3명의 자녀를 뒀고 또 그 자녀가 또 6명의 자녀를 두면서 그렇겠네요. 결혼 한 번 하고 갑자기 손자가 생긴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인데 오히려 이런 사생활들이 더 관심을 끌 만큼 정작 공약이나 노선은 상대적으로 좀 덜 부각되고 모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진보냐 보수냐는 물음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네. 그때마다 얘기하는 게 나는 중산층이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진보는 노동자 투쟁만 얘기하고 우파는 프랑스가 최고라는 얘기만 하는데 그 사이에서 정작 프랑스를 위해서 일해온 중산층들은 몰락해가고 있는데 이들의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얘기하는 게 제3지대, 프랑스의 변화 이런 키워드로 마크롱을 설명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마크롱에게 호감을 보이는 층을 조사해보면 다수의 중도층, 중산층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도 결국은 지금 최근 유럽의 어떤 경제적 위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뭐라 그럴까요? 뭐 복지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존재는 하지만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중산층이 이 허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중산층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대책을 들어보면요. 네. 이게 무슨 대책이지라는 생각이 예를 들어서 들어요. 어떤 대책입니까? 그러니까 중산층이 무너지는 걸 막겠다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러면 예를 들면 보호무역주의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중산층들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데 보호무역주의엔 반대입니다. 개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개방해서 그러면 일자리 없어지면 어떡할 거냐니까 정부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의 정책을 보면 보통 진보 보수라고 할 때 좀 양쪽에서 서로 섞이지 않는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섞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라는 질문을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알제리를 프랑스가 식민 지배했잖아요.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야만적 행위였다 비판을 하는 바람에 네. 보수 쪽에서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결정이 2013년에 있었는데요. 네. 그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어요. 예, 그럼 또 보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의견을 표명하면 양쪽에서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쪽으로부터 비난을 듣는데도 네. 이야기하는 걸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의 성향이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할까라고 물음표를 많이 갖게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도 그렇고 이 마크롱도 그렇고 자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뜻을 또는 성향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표현해내는 것을 오히려 유권자들이 평가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혹시 국내 선거에서 비슷한 캐릭터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뭐 누구를 말씀하실지 짐작은 갑니다. 네. 젊으면서 뭔가 그전에 듣던 그 진영에서 듣던 소리와는 좀 다른 소리를 내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도 꿋꿋하게 선의의 말씀을 하신 분이죠. 선의와 대연정이라는 키워드를 안희정 충남지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구집하고 있는데 사실 그 둘이 굉장히 비슷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프랑스 아까 얘기한 선거 캠페인 전략하는 회사에서 내놓은 분석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캐릭터가 먹히는 시기와 먹히지 않는 시기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이 선거판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가 분노의 선거냐 불안의 선거냐부터 자기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밌네요. 네. 그래서 트럼프라는 캐릭터가 먹혔던 건 분노의 선거였는지 불안의 선거였는지인데 분노의 선거였다. 트럼프는? 네. 그런데 지금 유럽의 선거는 불안의 선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불안하다는 거죠? 변화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은데 그 변화를 바라는 그 동기 욕구가 다르다는 건데요. 예를 든 게 그겁니다. 길을 가다가 공원에 어두컴컴한 곳에서 웬 남자 3명이 여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분노라는 감정이 느껴지느냐 아니면 불안하다 무섭다라는 감정이 느껴지느냐 이게 바로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사람들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감정이 뭐냐는 건데요. 분노가 느껴질 때는 그 3명의 그 남자에게 굉장히 공격적인 마음이 들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든 처벌을 해야겠다. 그리고 뭔가 이런 놈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불안이 되면 거기서 도망을 가고 싶어지는 거고 오히려 그런 공원에 다니지 못하게 공원을 없애거나 그런 으슥한 곳을 차단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 게 트럼프의 변화는 분노가 작용을 했던 선거였는데 실제로 분노가 작용하는 때는 불안하지 않아야 분노가 작용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이었냐면 미국 경제는 실제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황당한 주장이나 좀 뭔가 파격적이고 불안해 보이는 짓을 하더라도 미국은 충분히 감내할 만큼의 우린 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선택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이런 선택이 가능할 때 사람은 분노를 느끼고요. 그런데 내가 너무 불안해서 저렇게 했다간 나라가 망할 것 같다라든지 내 삶이 흔들릴 것 같다라고 할 때는 분노보다는 불안 쪽으로 더 동기가 자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구 성향이나 이런 르펜 후보가 주장하는 게 트럼프랑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똑같은 주장이 미국에서는 사람들을 그 분노를 더 자극하면서 좀 뭔가 좀 더 여유로운 상황에 있는 미국인들은 그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프랑스는 저 사람을 뽑았다가 오히려 더 불안해질 것 같다라는 그것 때문에 견제 심리가 더 작용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규찬 기자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수의 대중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현명하다고 봐야 됩니까? 우매하다고 봐야 됩니까? 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냐면 방금 분노와 불안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방향을 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다수의 대중은 상당히 현명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면 그 불안한 상황을 놓고 또는 불안과 또 아까 분노적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현명한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가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는 그 감정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분석을 할 때 현명한 사람은 이런 선택을 할까 아니면 혹은 무매한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할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게 무엇이냐. 그 사람은 그 감정에 따른다는 건데요. 그 분노의 선거에 그 전에 있었던 선거가 뭐였냐면 클린턴이 재선까지 하고 경제가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왜 엘고어가 아니라 부시를 선택했느냐. 에서 부시는 저기 멀리 우리를 전혀 위협하지도 않았던 저 중동에 있는 어느 나라를 정해서 거기가 기독교에 반하는 굉장히 악의 국가다라고 하면서 분노의 감정을 자극했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가장 경제가 좋았고 사람들이 살만한 시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을 안 느끼기 때문에 그런 전쟁마저도 감수할 만한 사람들의 감정 상태였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자극한 전략이 사람들이 불안할 정도에까지 되면 사람들은 좀 더 안전한 선택을 찾게 된다라는 그 분석이었습니다.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깊이 한번 고민해봐야 될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분노와 불안. 그러면 지금 이규찬 기자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민들은 어떤 것을 지금 느끼고 계신다고 보세요? 저는 안희정 그 후보가 얘기했던 키워드들이 어떤 감정을 자극하고 그다음에 반응을 보면 지금은 분노의 선거 상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탄핵이 되었고 구속이 되었다면 이제 분노에서 불안으로 넘어갈 시점, 즉 경제도 위험하다 그러고 안보도 위험하다 그러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게 한국 정치 상황이 상당히 순간적으로 이렇게 급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저는 그 지금 경제가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그 진단 자체부터가요. 지금 사실 기업은 상장사들은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도 작년에 세수가 최대였잖아요. 그럼 가게만 지금 상황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실제로 경제가 안 좋아서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혹은 실제로 경제가 안 좋더라도 이거는 정권이 잘못돼서 그렇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누군가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그 사람한테 분노를 하면서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경제가 안 좋아서 경제부터 챙기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쟤네들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았구나. 쟤네만 해결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 되면 꼭 빅데이터로 한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남에서 이동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8486님이 보내주셨거든요. 앞으로 이 빅데이터를 잘 분석해 보면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건지 아니면 분노를 더 선택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어떤 후보가 어떤 전략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이 선거 전략에 유용하다 이런 게 나오겠군요. 거기에 제가 그 한번 키워드를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그 분노라는 분노와 관련된 감정 키워드들과 그런 언급들이 많았던 시기와 그리고 불안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던 걸 봤더니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시기에는 불안이 굉장히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 북한에 대한 불안, 이런 불안에 관련된 사람들 감정 표현이 굉장히 많았고요. 최근 1년 사이에는 거의 분노의 감정이 거의 불안을 압도적으로 덮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아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은 사실 다음 주에 한번 분석을 좀 해서 제가 그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인 이규찬 기자였습니다. 네, 5183번님, 5022번님, 8229번님, 5077번님, 8521번님, 9926번님, 4154번님. 여러분들 같이 YTN 라디오를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YTN 뉴스 FM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최선을 다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어제 인천 8세 이하 살해사건 인터뷰에서 이 사건의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하는 가운데 1인 자녀두기 부작용이라고 한 점에 대해 일부 청취자분들의 오해가 있는 듯합니다.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심심한 위로는 물론이고 아울러 우울증을 앓았다는 피의자 학생에 대한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취지에서 말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김은진, 기술감독 전소연 김승희, 진행의 곽수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